저와 지혜는 결혼 4회차를 맞이했습니다. 같은 공간에 살지만 대화는 거의 없습니다. 집에 들어서면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세계에 빠져들죠. 가끔 시선이 마주칠 때면 어색한 미소만 교환할 뿐입니다. 지혜가 결혼 전부터 저보다 상급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외모도 학력도 이제는 직장도 모두 저보다 나았으니까요. 도훈 씨, 내일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지혜는 출근 준비를 하며 짧게 하루 일정을 알려줍니다. 대부분의 대화가 이런 식이었죠. 그녀의 목소리에서 더 이상 애정을 찾을 수 없습니다. 결혼 초에는 달랐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회사에서의 저는 그저 평범한 대리입니다. 튀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주어진 일만 성실히 하는 스타일이죠. 반면 지혜는 성과주의 회사에서 빠르게 인정받으며 승진했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우리는 어느새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김대리, 이 자료 좀 검토해줘. 오늘 안에 끝내야 해. 상사의 지시에 묵묵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늘도 야근이겠군요. 그렇다고 집에 일찍 들어가도 달라질 건 없습니다. 지혜도 늦게 들어올 테니까요. 퇴근 후 텅 빈 집에 들어서면 가끔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결혼이란 게 이런 거였나 싶습니다. 처음부터 사랑보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시작한 결혼이었던 것 같아요. 지혜와 저는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냈고 제게는 첫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혜에게 제가 무엇이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네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지혜가 남긴 반찬통이 눈에 띕니다. 적어도 이렇게 기본적인 배려는 서로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며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지혜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고 회사 단체 채팅방에서만 알림이 울립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어요. 지혜가 들어오면 저는 이미 잠든 척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이 되었군요. 서로의 존재만 확인할 뿐, 더 이상 교감은 없는 부부. 그런데 왜 우린 이혼하지 않을까요? 아마도 둘 다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일 겁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있던 저는 그날 우연히 지혜의 노트북 화면을 보기 전까지는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지혜가 급하게 노트북을 덮더군요.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지혜가 화장실에 간 사이 호기심에 노트북을 열어봤죠. 메신저 창이 떠 있었는데 상대방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하진 팀장님. 대화 내용은 업무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말투에 미묘한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직장 동료 사이라고 하기엔 너무 친밀한 느낌이었죠. 화장실에서 나오는 지혜의 발소리에 황급히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직장 동료와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지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일이 많아? 그냥 평소처럼요. 왜요? 대화는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침대에서 등을 돌린 채 잠이 들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날 본 메시지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혜의 행동도 조금씩 이상해지고 있었죠. 최근 들어 지혜는 자주 늦게 귀가했습니다. 야근이 많다거나 회식이 있다는 핑계였지만 전화할 때면 묘하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지혜야, 오늘은 몇 시쯤 들어와? 아, 오늘도 회식이 있어서 아마 11시는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통화 너머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죠. 혹시 제 착각일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12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고 향수 냄새도 평소와 달랐어요. 지혜는 샤워를 하고 나와 곧바로 잠들었지만 저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지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혜는 급히 핸드폰을 집어들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작은 웃음소리를 들었을 때 제 가슴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지혜의 모습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출근길 평소보다 더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따라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결혼 생활, 직장에서의 일상, 심지어 내가 걸어온 삶 자체가요. 과연 내가 지금까지 행복했던 적이 있긴 했나 싶었습니다. 선배,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회사 후배 이유리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유리는 항상 저를 세심하게 살피는 후배였어요. 일도 잘하고 사려 깊은 성격이라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었죠. 아,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유리의 질문에 갑자기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의심만으로 아내를 의심한다고 말하는 건 스스로가 초라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요즘 일이 좀 많아서 그래. 신경 써줘서 고마워. 그날 저녁 용기를 내서 지혜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이번 주말에 여행 갈까? 오랜만에 둘이서 시간 좀 보내면 좋을 것 같아서. 지혜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이번 주말, 미안해요. 이번 주말엔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이라 사무실에 있어야 해요. 다음에 가면 안 될까요? 실망감을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역시 가슴이 아팠어요. 결혼 초반에는 여행 한번 가자는 말에 이렇게 쉽게 거절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며칠 후 지혜의 노트북을 다시 확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유아진이라는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더 많이 보였어요. 대부분 업무 관련 대화였지만 중간중간 개인적인 대화도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 입은 블라우스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팀장님도 오늘 넥타이 색깔 정말 센스 있으세요. 친근하지만 미묘하게 선을 넘는 대화들이었습니다.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단지 친한 직장 동료 사이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지혜와의 결혼 생활은 완전히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각자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에는 따로 식사를 하고 주말에도 각자의 일에 집중했죠. 같은 공간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서로의 세계에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평소와 같이 일했지만 마음은 항상 지혜에게 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사이를 예전처럼 되돌릴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묘하게 다가가기 힘들었어요. 지혜의 차가운 눈빛과 무관심한 태도가 저를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김대리, 이 서류 검토 다 되면 유리 씨한테 넘겨줘요. 함께 협업해서 마무리해야 해요. 부장님의 지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유리와 함께 일하는 건 늘 편안했습니다. 유리는 일도 잘했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도 있었거든요. 저와 작업할 때면 항상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고 가끔은 제 고민도 들어주었습니다. 선배, 오늘 퇴근 후에 시간 있으세요? 이 프로젝트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유리의 제안에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어차피 집에 일찍 들어가 봤자 혼자 저녁을 먹을 테니까요. 지혜는 요즘 거의 매일 늦게 들어왔습니다.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유리와 업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프로젝트 이야기가 끝나고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대화로 이어졌죠. 선배, 요새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아, 그냥 집에 일이 좀 있어서. 혹시 사모님과 무슨 일 있으신 건가요? 유리의 질문에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지금까지 꾹 참아왔던 터라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죠. 요즘 아내와 거리가 생긴 것 같아. 예전 같지 않아. 많이 힘드시겠네요.
선배는 정말 좋은 분인데 유리의 따뜻한 위로에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솔직한 감정을 표현했다는 게 위안이 되었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유리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선배, 오늘 많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가정이 그런 건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도 선배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유리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득 지혜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지혜야, 지금 어디야? 아직 회사예요. 프로젝트 마감이라 늦을 것 같아요. 배경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소리, 회사 소리 같지는 않았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는 거짓말도 서툴러지는 지혜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텅 빈 집을 바라보니 문득 지혜의 직장이 궁금해졌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지혜가 이직한 후로는 회사 동료들도 만난 적이 없었고 회식에도 저를 데려간 적이 없었죠. 그러고 보니 지혜는 자신의 세계에 저를 초대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용기를 내서 지혜의 직장 근처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서요. 적어도 지혜가 정말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인생을 뒤흔들 장면을 목격하게 될 줄은 몰랐죠. 퇴근 후 곧장 지혜의 회사 근처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프라이즈로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할 생각이었어요. 오랜만에 부부로서 대화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혜가 정말 회사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지혜의 회사 앞에 도착했을 때는 6시 반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사람들이 삼삼오오 나오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 지혜를 기다리며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는 없었고 전화를 걸까 하다가 그만두었죠. 만약 거짓말을 하면 더 마음이 아플 것 같았으니까요. 1시간이 지나도 지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거의 다 나온 것 같았어요. 혹시 이미 퇴근했나 싶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지금 어디야? 아직 회사예요. 일이 좀 밀려서. 왜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지혜는 회사에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누구와 함께 있는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니, 그냥 언제 들어올지 궁금해서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집에 돌아갈까? 아니면 좀 더 기다려볼까? 결국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 후, 제 눈앞에 믿기지 않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회사 건물에서 조금 떨어진 호텔 입구에서 지혜가 나오고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한 남자가 있었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지혜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고 지혜는 그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죠.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흐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숨이 막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들은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차 안에 있었으니까요. 본능적으로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찍히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증거가 필요했어요. 지혜와 그 남자는 택시를 탔고 곧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차 안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의 의심이 사실이었다니, 지혜가 유아진이라는 남자와 불륜관계였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지혜를 기다릴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할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사실이요. 결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에 홀로 앉아 찍은 사진을 보며 괴로워했어요. 지혜는 11시가 넘어서야 들어왔고
전과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오늘 회사 어땠어? 제 질문에 지혜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요. 일이 많아서 좀 힘들었어요. 거짓말을 하는 지혜의 모습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사랑했던 그 지혜가 맞나 싶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지혜도 그 유아진이라는 남자도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날 밤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혼해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배신의 고통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더 이상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요. 다음 날부터 저는 철저하게 정황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지혜를 의심하는 기색을 조금도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전보다 더 무관심한 척했습니다. 그래야 지혜가 경계하지 않을 테니까요. 출근길에 지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도 늦어? 아마도요. 프로젝트 마감 전이라서. 이제는 그녀의 거짓말이 뻔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죠. 회사에 도착해서는 인터넷으로 불륜 관련 법률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상간소송이라는 것도 있더군요.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유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배, 점심 같이 먹어요. 그래, 고마워. 조용한 식당에서 유리와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리는 제가 평소보다 더 조용하다는 것을 눈치챘나 봅니다. 선배, 무슨 일 있으세요? 더 안 좋아 보여요. 망설이다가 결국 유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지혜의 불륜 현장을 목격한 일, 그리고 지금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것까지요. 유리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차분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선배, 정말 힘드시겠네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그냥 듣기만 해줘도 고마워. 혹시 상간소송 생각해 보셨어요? 제 친구가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변호사를 통해 상담받아 보니 도움이 되더라고요. 유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했죠. 고마워, 유리야. 조언 고맙다. 선배, 괜찮으시겠어요? 그 사람들은 감정이 아니라 권력을 주고받는 거예요. 선배는 그 안에 없잖아요. 유리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지혜와 유아진의 관계는 순수한 감정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유아진은 지혜의 상사였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혜는 항상 출세에 관심이 많았죠. 어쩌면 이건 사랑이 아닌 거래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녁 지혜가 늦게 들어온다는 메시지를 받자마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혜의 노트북을 자세히 살펴볼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다행히 지혜는 노트북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메신저 대화 내역을 찾아봤습니다. 유아진과의 대화는 대부분 업무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중간중간 은밀한 약속과 만남에 대한 내용이 섞여 있었어요. 오늘 저녁 7시에 호텔 로비에서 뵐게요. 지난번처럼 따로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든 대화 내역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이메일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유아진과 주고받은 이메일도 있었고 호텔 예약 확인 메일도 있었죠. 모든 증거를 내 이메일로 전송하고 사진도 찍어두었습니다. 다음은 유아진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그의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소셜미디어 계정도 확인했죠. 유아진은 지혜의 회사에서 중역으로 일하고 있었고 잘생기고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프로필 사진 속 미소가 이제는
위선으로 가득 찬 것처럼 느껴졌어요. 몇 일 동안 지혜의 행적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때로는 퇴근 후 그녀를 멀리서 따라가기도 했죠. 그들이 자주 만나는 호텔도 알아냈고 유아진의 차량 번호도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호텔 주차장에서 유아진의 차를 발견하고 몰래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했어요. 모든 증거가 제법 탄탄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변호사를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유리가 추천해준 변호사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상간소송에 필요한 절차와 준비물을 자세히 알게 되었죠. 변호사는 제가 모은 증거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지혜와의 대면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득 우리의 결혼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지만 이제는 슬픔보다 분노가 더 컸습니다. 지혜와 유아진에게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어요. 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증거는 충분했고 상간소송을 위한 서류도 작성해 놓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지혜와의 대면뿐이었어요. 전화로 지혜에게 연락했습니다. 지혜야,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오늘이요? 일이 좀 있는데. 중요한 일이야. 우리 결혼 생활에 관한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고 지혜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알았어요. 8시에 만날까요? 그래, 노블레스 레스토랑으로 와. 예약해 놓을게. 조용하고 프라이빗한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지혜가 소란을 피울 경우를 대비해서요. 레스토랑에 도착해서 독립된 룸을 예약하고 기다렸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가 모은 모든 증거가 담긴 파일과 플래시 드라이브를 놓았어요. 8시 정각, 지혜가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아마 이 만남이 끝나고 유아진을 만날 계획이었나 봅니다. 지혜는 의아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이런 곳에서 만나자고 하고 오랜만에 대화 좀 하고 싶어서 우리 결혼 생활에 대해서. 지금요? 갑자기요? 지금. 그동안 난 많은 생각을 했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지혜는 불안한 듯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것 같았어요. 당신이 없을 때 난 당신을 지켰어. 당신이 있을 때 난 무너졌고. 무슨 말이에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파일을 지혜 앞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플래시 드라이브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이게 다 뭐예요? 한번 봐봐. 플래시 드라이브에 저장된 사진들과 메시지 내용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호텔에서 나오는 지혜와 유아진의 모습, 둘이 나눈 은밀한 메시지들, 호텔 예약 내역,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까지 모든 증거가 지혜 앞에 펼쳐졌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눈빛이 흔들렸어요. 처음에는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업무상 만남이었어. 회사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만해, 지혜야. 더 이상 거짓말은 하지 마. 이미 다 알고 있어. 도은 씨, 제발 오해하지 마요. 내가 설명할게. 설명할 게 뭐가 있어? 호텔 객실에서 나오는 모습까지 찍혔는데 지혜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걸까요? 아니면 이제야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는 걸까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돌이킬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길 원해요? 이혼? 그것뿐만이 아니야. 혼자 끝내지 않을 거야. 상간소송 들어갈 거야. 지혜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분명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상간소송이라니. 제발 그러지 마요. 유아진 팀장님 경력에 치명적이에요. 그게 내 관심사가 아니야. 너희 둘이 저지른 일에 책임을 져야지. 식사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지혜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이미 할 말은 다 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챙겼습니다. 당분간은 친구 집에서 지낼 생각이었어요. 지혜와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약속대로 변호사를 통해 상간소송을 접수했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했고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송이 접수되자마자 유아진의 회사에서 내부 감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알고 보니 유아진은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여직원들에게도 비슷한 행동을 해왔다고 합니다. 권력을 이용해 여성들을 유혹하고 승진을 미끼로 관계를 맺어왔던 거죠. 내부 고발도 이어졌고 회사는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유아진을 즉각 감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유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항상 최신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선배 들었어요? 유아진 팀장이 인사팀으로부터 징계 회부됐대요. 지금 회사가 난리예요. 그래, 생각보다 빠르네. 네, 그리고 다른 성추행 유사 사례도 추가로 나온 것 같아요. 아마 파면될 가능성이 높대요. 그렇구나. 내심 통쾌했습니다. 유아진 같은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 여성들을 희롱하고 괴롭혔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가 회사에서 쫓겨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지혜도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미지 추락과 사내 불륜이라는 이유로 사표를 종용했다고 해요. 지혜는 계속해서 전화와 메시지로 저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혼하지 말자고, 다시 시작하자고 애원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도훈 씨,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미안해, 지혜야. 난 이미 결정했어. 이혼하자. 이혼은 안 돼요. 우리 내해나 함께 했잖아요. 그동안의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그 시간이 아까워서 더 이상 낭비하고 싶지 않아. 지혜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지만 저는 확고했습니다. 양육권 포기 없는 이혼을 요구했고 합의는 절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어요. 우리 사이에 아이가 없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적어도 아이를 두고 다툴 일은 없었으니까요. 유아진은 예상대로 회사에서 파면되었습니다. 성추행 혐의까지 더해져 그의 평판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직을 시도했지만 업계 내에 그의 소문이 퍼져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잃자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혜 역시 사표를 제출했고 소셜미디어 계정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친정과도 거리를 두게 되었다고 해요. 자신의 불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부끄러웠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게 된 걸까요? 어느 쪽이든 그녀는 이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지혜는 다시 한번 화해를 시도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결국 이혼이 성립되었고 재산 분할도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어요. 상간소송 역시 유아진의 불륜 사실이 명백했기에 제가 승소했습니다. 위자료로 7천만 원을 받게 되었죠. 이제 정말 끝이 났습니다. 지혜와의 내해 결혼 생활, 그리고 대학 시절부터 이어져 온 우리의 인연이 여기서 막을 내렸습니다.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어요. 이혼 후 저는 조용히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동안 살던 집에는 너무 많은 기억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작지만 깔끔한 원룸이었습니다. 혼자 살기에 충분한 공간이었죠. 새 출발을 위해 가구도 모두 새 것으로 바꿨어요. 지혜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은 모두 정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태도로요. 더 이상 무난하고 존재감 없는 대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감을 찾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부서장도 제 변화를 눈여겨보는 것 같았습니다. 김 대리, 요즘 많이 달라졌네. 자신감도 생기고 일 처리도 더 좋아졌어.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변화는 외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내면적으로도 많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기 개발에도 시간을 투자했죠.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헬스장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넓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지혜 중심의 친구들만 만났지만 이제는 제 취미와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고 주말마다 산에 오르며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했습니다. 유리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발전했습니다. 그녀는 힘든 시간을 함께 해준 소중한 존재였어요. 연애 관계로 발전하진 않았지만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따뜻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가끔 퇴근 후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고 주말에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죠. 선배,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전보다 훨씬 밝아 보여요. 그래, 나도 느껴. 이제는 내 삶에 집중하고 있어. 선배한테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일이 아니었다면 계속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을 테니까요. 유리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혜의 배신은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불행한 결혼 생활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가 가장 큰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상간소송으로 받은 위자료 7천만 원은 그대로 은행에 넣어두었습니다. 나중에 창업을 하거나 더 큰 집을 마련할 때 쓸 생각이었어요. 그 돈은 단순한 위자료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지혜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지방의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해요. 서울에서의 화려한 경력을 뒤로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소셜미디어도 여전히 비공개였고 공통 지인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다고 합니다. 한때는 그녀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그녀는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인 것뿐이니까요. 유아진도 완전히 몰락했다고 들었습니다. 대기업에서 쫓겨난 후 그는 업계에서 발을 붙이지 못했어요. 결국 택시 운전을 시작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한때 권력과 지위를 가졌던 그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들의 몰락을 지켜보며 복수심이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게 완전한 만족을 주지는 않았어요. 진정한 복수는 그들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다시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상사가 제 능력을 인정해 추천해 주셨다고 해요. 예전에 제 모습이었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입니다. 유리도 함께 승진했고 우리는 좋은 팀워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끔 그녀의 눈빛에서 특별한 감정을 느끼곤 하지만 아직은 서두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 기다리려고 합니다. 주말에는 취미 생활을 즐깁니다. 등산, 독서, 요리, 혼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시도해 보고 있어요. 가끔은 외롭기도 하지만 그런 외로움조차도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적어도 이건 진실된 감정이니까요. 저녁에 혼자 와인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각자의 사랑을 찾아가고 있겠죠. 저도 언젠가는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까요? 아마도요. 하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더 현명하고 강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복수란 소리 없이 무너지는 그들을 바라보는 것. 나는 웃지 않아도 그들이 울 테니까. 예전에 제가 스스로에게 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복수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 내가 웃을 수 있다면 그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으니까. 이제 저는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오직 제 미래만 바라봅니다. 사랑을 버린 순간 저는 강해졌고 그들은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버림으로써 제 자신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대로 된 사랑이 다시 찾아올 때 그땐 두 팔 벌려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사랑은 없었던 그 시절보다 지금이 훨씬 더 충만하니까요. 이것이 바로 제가 찾은 진정한 해피엔딩입니다.